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한범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고 있나, 이걸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온난화, 뭐 탄소 중립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지구온난화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주제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 당장 이 특강만 봐도 이 지구온난화하고 관련돼서 뭐 이제 많이 들으셨죠? 뭐 이제 뭐 탄소 중립 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건축을 이제 좀 탄소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로 이제 뜨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드러낸 게 바로 여러 가지 뉴스 같은 거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환경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걸 찾으려면은 가장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환경 문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게 지구 온난화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되면은 뭐 여기저기 이제 물난리도 나고 그럴 텐데 그때 반드시 지구 온난화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해수면 상승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뭐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베트남인데요. 2050년에 지금처럼 이제 온실가스를 계속 방출하면은 베트남이 현재는 뭐 이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잠기면은 우리나라 해안 도시들도 다 위험합니다. 인천, 뭐 부산, 목포 그런 중요한 해안 도시들도 다 잠기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이제 틀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죠. 예, 자연재해. 여러분들 요새 뭐 자연재해 좀 들어보셨나요?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굉장히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도 이제 엄청난 피해를 이미 입히고 앞으로도 입힐 예정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이제 커피 많이 마시죠? 예, 지금 많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커피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그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사둔 걸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내년 아니면 올해 말 그때가 되면은 이제 커피 가격 상승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요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파리에 모여서 뭐 국제 협정을 맺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한 200개 나라 정도가 이제 참여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지구온난화가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의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지구온난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사실 지구온난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이 지구온난화의 원리는 결국 온실 효과입니다. 이 온실 효과가 뭐냐 하면은 이 태양에서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면의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한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표면하고 우주 사이에 대기가 있죠. 이 대기 중에 이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온실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CO2나 CH4 등등인데요.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이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가 다시 이제 에너지를 이 위쪽으로 우주 쪽으로 방출하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 지표면 쪽으로 이제 방출하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온실가스에 흡수가 됐다가 다시 또 이 지표면으로 내려오고 다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됐다가 다시 이제 흡수돼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대기하고 이제 지표 사이에서 갇혀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계속 갇혀서 순환을 하는 셈이니까
이 지표면하고 이 대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태양에서 전부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은 이런 갇혀서 순환하는 것 때문에 이 지표면하고 대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1.5배, 150이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 얘기는 결국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50만큼 에너지를, 50만큼 에너지를 이제 더 넣고 그게 이제 온도, 지구 전체의 온도 그리고 대기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실 효과의 크게 어느 정도냐? 예,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33도 상승시킬 정도라고 이제 계산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3도 빼면은 예,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죠. 그래서 지구의 이 온실 효과가 없으면은 예,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로 예, 우리가 이제 살기에는 굉장히 이제 추운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온실 효과를 이제 발견한 과학자는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온실 효과가 더 강화되면은 더 따뜻해지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는 예, 앞서 얘기했던 그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되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후가 굉장히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 보면은 이게 대충 한 1840년대부터 한 2010년 한 20년 정도까지 이제 기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800년대 이때는 뭐 별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별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한 1960, 한 50년대부터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직선,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각각 150년, 100년, 50년, 25년 동안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추세를 이제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이 가파를수록 더 이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예, 최근으로 올수록 온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 온도가 올라간 속도도 올라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지금 이 그림이 전 지구에서의 이 지표하고 이 성층권, 그러니까 대기 상층부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거 온도가 올라간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빨간색이 이제 온도가 상승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온도가 이제 하강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표건 대기 상층이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예, 온도가 낮아진 것은 지표, 남극 근처 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떤 한 지역에서 온도가 이제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도가 오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현재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실 효과가 강화된 원인,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강화된 원인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 결국 이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결국 온실 효과를 나타낸 거는 온실가스라고. 그럼 온실 효과가 강화됐다. 그럼 당연히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이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할 때 탄소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쭉 올라가고 있고요. 메탄 농도. 이건 다른 이제 온실가스인데 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아산화 질소라고 N2O라는 이런 기체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이것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온실가스의 농도가 계속 쭉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는 또 누구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 많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모은 결론은 이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추세는 무조건 인간 활동 때문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온실가스 농도 증가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증명이 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과거의 이런 온실가스 농도하고 현재의 온실가스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각각 이 초록색 선이 CO2, 이 노란색 선이 CH4, 이 빨간색 선이 N2O 농도인데요. 보시면은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1950년대 한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추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1950년도부터 급격하게 이 농도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950년쯤에 이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이런 농도가 증가했다는 건데, 어떤 자연 현상이 1950년도에 이렇게 농도를 증가시킨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1950년도에 일어난 거는 전 세계가 이제 산업화, 개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이 1950년도죠. 그래서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CO2 이 10,000년 동안이 농도를 보시면은 이러한 농도 증가가 정말 최근에서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충 10,000년, 10,000년 중에서 한 9,950년 동안은 CO2가 이렇게 변화했어요.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는 있는데 아주 느리게 변화했죠. 근데 마지막 50년 동안 농도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CO2 농도 증가는 이걸 10,000년이 아니라 지구 역사 46억 년 다 뒤져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뭐 찾는 게 이제 페른기 대멸종, 뭐 지구 지구 아주 대격변을 겪어가지고 그 생물들이 한 90% 정도 뭐 멸망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요 정도 이제 나타났다. 뭐 그 정도 하고 그때 빼고는 지금이 이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일단 아니다.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950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한 이 CO2 배출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950년까지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죠. CO2 증가량이. 1950년도부터 CO2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CO2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CO2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 이게 잘 일치하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다 이런 증거를 모았을 때 결국 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농도 증가, 그것은 인간 활동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뭐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래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2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농도가 증가한 것을 죄송합니다. 그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색깔이 뭐 다양하죠. 이 다양한 색깔은 그 다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측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어떤 지역에서 측정하든 간에 대충 마지막 50년 동안 이렇게 증가하는 거, 기온이 증가한 건 다 보이죠.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1.2도라는 거는 이 산업혁명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온실가스 계속 배출하기 전에 한 요때쯤을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1.2도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있다. 요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결론이고 이게 인간 활동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증가하면은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뭐 온도도 이제 오르면은 그에 따라서 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뭐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 기온이 증가하는 정도가 조금 더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 피드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피드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피드백은 이제 양의 피드백하고 음의 피드백으로 나뉘는데요. 양의 피드백은 그 지구온난화를 따져보면은 온도가 올랐어요. 온도가 올라오면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기후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많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또 온도가 오르기 쉬운 또는 온도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온도 올랐던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온도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의 피드백입니다.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그 시스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그 온도, 그 변화가 더 이제 증폭되는 것. 그게 이제 양의 피드백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음의 피드백. 이거 뭐냐면은 기온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이 온도가 오르는 것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온도가 올랐던 것보다 온도가 사실 오르는 정도가 좀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변화가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그 변화를 좀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음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당연하지만 이런 양의 피드백하고 음의 피드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의 양의 피드백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은 반사도가 감소해서 이 기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온이 상승을 해요.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극지방, 눈이 많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많이 있는 곳은 햇빛이 비치면은 이 햇빛이 반사가 되죠. 그 눈 같은 거 이제 하얀 거 보면 이제 눈이 부시는 게 빛을 반사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쌓이는 지역은 이렇게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햇빛이 지구에 이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온이 상승해요. 그러면 이런 눈이나 얼음 같은 게 다 녹겠죠? 하얀 게 사라지고 이렇게 뭐 물이나 아니면 흙같이 뭐 갈색 그런 어떤 지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당연히 이제 하얗지가 않으니까 반사도가 이 눈이나 얼음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빛이 원래는 이렇게 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지표면에 다 흡수가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은 그 지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늘어나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드백의 한 예입니다. 기온이 처음에 어떤 이유론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더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는 원래 변화가 더 증폭되는 이런 게 이제 양의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수증기가 증가하는 건데요. 뭐 이 경우는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은 증발이 더 이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여름하고 겨울 생각해 보세요. 수증기가 언제 더 많죠? 여름이 더 많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럼 수증기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증기도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는 셈이고,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또 메탄 배출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뭐 어떤 거냐?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제 기온이 오르면은 바다의 기온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 끓이면 어떻게 되죠? 밍밍해지죠? 탄산 다 빠져나가죠? 똑같은 현상이 바다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에도 이제 탄산, CO2가 들어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는 당연하겠지만 대기로 가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메탄 배출도 이 기온이 상승하면은 그 메탄이 얼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녹아가지고 이게 또 대기로 가고 그게 또 이제 온실가스니까 뭐 기온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양의 피드백. 어떤 기온이 상승하니까 여러 가지 기온을 또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들으면은 기온 한 1도 상승시키면은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한 10도 정도 상승할 것 같죠? 네. 그래서 10도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2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1도를 상승시키는 그 정도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최소한 2도 정도가 이제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음의 피드백도 존재를 하거든요. 음의 피드백 중 대표적인 게 이제 복사량 증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도 증가를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쨌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지구의 온도가 감소를 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의미 피드백.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식물 성장 증가가 있습니다. 온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O2도 이제 대기 중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생물이 있어요. 바로 식물이죠. 식물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작물에 따라 다른데 이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CO2가 많을수록 대체로 더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식물은 더 빠르게 자라면 그만큼 더 많은 CO2를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 온도가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실제로 식물 성장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그림 여기 북반구인데 이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이제 식물 성장이 증가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식물 성장이 이제 감소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다 합쳐 보면은 식물 성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CO2가 더 많이 흡수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피드백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지구온난화의 경우 이 양의 피드백도 굉장히 많고 의미 피드백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거 다 더해 보면은 결국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지금 우리가 지금 1도 올렸을 때 이게 이제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더 축소되는 쪽으로 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안타깝게도 양의 피드백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도 올릴 그런 행동을 하면은 진짜 1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1.5도 뭐 그렇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티핑 포인트가 뭐 1.5도다, 2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걸 1.5도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또는 2도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바로 양의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1.5도 또는 2도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CO2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도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알아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강제로 온도를 낮추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CO2를 다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저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2도가 나오고 이 양의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정확한 이 피드백이 정확히 이제 잘 발생하는 그 정도가 1.5도인지 2도인지 그건 아직 완전히 이제 과학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2도가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1.5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대충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이제 1도가 오르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또 이제 2도가 오르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지금 현재 1.2도가 올랐다고 했죠.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자원이 줄어들겠죠. 그 때문에 이제 한 4억 명에서 한 17억 명이 물 부족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홍수하고 폭우 위험 당연히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양서류 멸종, 생물종 다양성 변화 뭐 등등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도가 상승하면 이제 매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후 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기후 질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험한 생물들이 열대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던 위험한 생물들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겠죠. 이 위험한 생물이 뭐냐? 모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모기 그 자체보다는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형편이죠. 우리나라에는 사실 말라리아 별로 걱정 안 하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이 모기가 잘 이제 살질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열대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 뭐 그런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지금도 이제 말라리아에 제대로 걸리면은, 그러니까 예방을 뭐 안 하면은 치사율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벌써 우리가 1도 올랐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명 정도가 이제 물 부족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요. 홍수와 폭우 위험도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홍수, 폭우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뭐 비가 왔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진짜 그 역대 최고 이제 강수량이다. 뭐 중국도 뭐 그런 거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장기간이 장마 기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홍사 폭우 위험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뭐 생물종 다양성 변화는 여러분들도 뭐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다. 또는 뭐 열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요새는 뭐 제주도 좀 더 나아가서 이 남해안 지역에서 이제 재배할 수 있겠구나. 이게 생물종 다양성 변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가 좀 소개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천천히 이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2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 부족 20억 명, 뭐 벌써 이제 20억 명 이제 달성했는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고요. 홍수 위험이 이제 300만 명이 이르게 됩니다. 생물종 다양성 이제 더 이제 위험해지고요. 이 부산이나 인천 지역 침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수될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도, 4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갈수록 이제 피해가 커지는데 대체로 4도 정도부터는 이제 위기나 이제 뭐 피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멸망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인류가 이제 멸종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문명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도 때면은 유럽 중앙온도 50도. 그래서 얼음이 필요한 생물은 이제 멸종을 하고요. 뭐 이제 물 부족 뭐 30억 명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사막화, 뉴욕, 런던 침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뭐 1도, 2도, 3도, 4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이제 크게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엄청난 사실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도, 2도, 3도, 4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연교차가 뭐 한 50도, 60도 나고 일교차도 한 20도, 30도 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별로 이제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중위도를 제외한 이 북위도 나라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위도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훨씬 크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침수, 그 섬나라들 침수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우루였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이제 침수 때문에 이제 섬이 이제 가라앉을 위기니까 호주였나 뉴질랜드에 부탁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다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책도 이제 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뭐 어떠신가요? 뭐 잘 와 닿았나요? 뭐 잘 와닿았다면 이제 다행이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온난화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게 역시 가뭄, 어떤 수자원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거의 대표적인 요소가 아프리카 이제 차드 호수입니다. 차드 호수는 1972년도에 요 정도 크기, 엄청난 크기 이제 호수였습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이제 손꼽히는 큰 호수였어요. 그런데 2001년에는 이 호수가 이렇게 됐죠. 왜 그럴까요? 뭐 계속 말했듯이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증발량이 증가하고 비도 잘 안 내리니까 이 내륙의 호수가 다 증발해버리고 요 정도만 남은 것이죠. 요 정도만 남으면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 주변 지역이 다 사막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 당연히 이 호수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겠죠. 농사도 못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죠. 다만 차드 호수 쪽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증발
뭐 사막화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 농사 짓느라 물을 많이 가져다 쓴 것도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구온난화도 이런 호수가 이제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태계의 변화 쪽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뭐 사과, 배, 뭐 이제 그 생산지가 이제 북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앞서서 했고요. 이 동물하고 이제 동물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새들, 이런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열대 또는 이제 아열대에 사는 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식처도 몇몇 이제 아열대종 같은 경우에는 서식처도 우리나라에 이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년 내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점점 따뜻해져서 아열대종, 더 나아가서 이제 열대종까지 이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이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 쪽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쪽, 이런 좀 화려한 생물들, 이런 생물들이 바로 열대 바다에 이제 살고 있는 생물들인데 그게 점점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선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거 잘 하면은 이제 아주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어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 변화가 당연히 여기에 사는 생물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가 바뀐다. 그러면은 이 지역,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온도 변화가 이제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걸맞는 좀 더 나은 곳, 그러니까 북쪽이죠.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멸종당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응하는 게 사실 생물 입장에서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온이 천천히 오르면은 진화를 해가면서 천천히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기온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떻게 진화 같은 걸로 이제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응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결국 남은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멸종당하거나인데 다 이렇게 서식처를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멸종위기 종의 수가 쭉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악기상, 뭐 폭염, 폭우, 폭설, 뭐 가뭄,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요새 이제 여름철 때만 되면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요새 뭐 겨울철이라고 해도 뭐 남반구가 뭐 난리가 났더라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런 뉴스 많이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악기상들이 다 이제 보면 뭐 천년에 한 번 나올 악기상들이 막 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현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천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한 1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악기상으로 이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계속 이제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해수면 상승, 뭐 지구온난화 예상 피해로 이제 뭐 가장 좀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해수면이 한 5에서 한 6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나 이제 북반구 쪽에 있는 좀 빙하들이 이제 다 녹았을 때를 생각을 한 건데요. 미국 플로리다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변한 부분은 다 이제 침수가 된 거예요. 중국 상하이는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다 이제 침수가 됐죠. 그리고 플로리다고 중국 상하이가 이렇게 될 정도면은 우리나라 부산, 인천, 목포는 그냥 포기하신 게 좋아요. 그렇게 되고요. 물론 뭐 이렇게 될 정도면은 국가가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둑 같은 걸 쌓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둑을 쌓는 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이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6년, 7년, 뭐 한 10년 내에 이제 일을 이제 하시고 이제 세금을 내게 되실 텐데
갑자기 이제 기후 특별세가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매년 이제 소득의 한 몇 %를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길 이제 바라는데 인천이나 뭐 부산 같은 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좀 소득을 어느 정도 떼이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겪은 악기상, 그리고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마지막 사례를 하나 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 폭염, 여러분들 다들 겪어보셨죠? 이날 더웠나요? 2018년 이해? 모르겠어. 그죠. 사실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곳에 있으면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2018년 한국 폭염이 이제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8년 한국 폭염이 왜 이렇게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울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기압, 그러니까 이 공기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폭염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때문이었냐 하면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그런데 2018년 폭염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이 티벳 고기압,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입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하나 있어도 더운데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우 더운 날씨, 최악의 폭염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2018년 폭염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티벳 고기압, 이 따뜻한 티벳 쪽이 따뜻한 공기인데요. 그럼 이 티벳 고기압이 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쳤느냐, 강하게. 그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이 티벳 고기압은 말 그대로 이 티벳 고원에서 이제 생겨난 고기압입니다. 어떻게 생긴다냐면은 이 티벳 고원에 햇빛이 내려띄어요. 그러면은 그 공기가 이제 가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티벳 고기압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 티벳 고원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열되는 정도가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이 티벳 고기압이 강화가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더 최악의 이제 폭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사실은 이런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구온난화로 북태평양 고기압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앞선 얘기처럼 이 티벳 고기압도 계속 강화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폭염이 굉장히 이제 잦아질 것이다.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짤막하게 얘기하면은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는 이 환경오염이 뭐 끝판왕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이제 위험한 것이라면은 왜 이걸 아직 대처를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다른 환경오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구온난화는 대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구온난화 대처하려면 결국 이 온실가스 CO2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CO2는 에너지 자원, 석탄하고 석유를 연소시킬 때 배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쓴다. 어떤 에너지를 쓴다. 그게 전기 에너지가 됐건 아니면 자동차 움직이는 그런 동력 에너지가 됐건 그런 에너지를 쓸 때마다 CO2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 말하자면은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때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 때 이때마다 CO2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돈을 이제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것을 소모하고 많은 것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산하고 소모하는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가 전 세계 CO2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끔씩 이렇게 줄어드는 때,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때가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1920년도 한 30년도 요때 줄어들었죠.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크게 후퇴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CO2 배출량이 줄어들었어요. 쭉 가보면은 여기 1차, 2차 오일 쇼크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제 그 오일 값이, 그러니까 그 석유 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후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CO2 배출량이 감소됐죠. 최근에는 그 경제 위기, 2008년 경제 위기 때 CO2 배출량이 이렇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2020년 상당히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죠. 아니, 상당히 줄어들었죠. 예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후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후퇴할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CO2 배출량이 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CO2 배출량 감소가 10%가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별별 일들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CO2 양이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CO2 배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나오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결국 경제하고 지구온난화 해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경제를 조금 희생해서 지구온난화 해결을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경제 발전을 원래 한 10만큼 할 수 있으면은 5만큼만 하고 나머지 5는 지구온난화 해결하는 데 쓰자. 대충 이런 게 이제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온난화를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손 놓고 앉아 있다가는 이제 제가 이제 말했듯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협동을 해서 이 지구온난화를 막아보자 한 게 바로 이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채택한 이 국제 협약이고요. 그래서 말했듯이 일단 평균 온도가 앞서 얘기했던 그 티핑 포인트 2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낮춰보자. 그런 게 이 파리 협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이제 당연히 감축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이죠. 이것을 이제 제창한 게 바로 이 파리 협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이제 40%를 감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50년에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려면은 결국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야 되죠. 아예 배출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리고 연소시키면 이제 CO2,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그 연료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에너지를 쓰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적게 또 거의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트렌드입니다. 참고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이제 합성어인데요. 신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에너지,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전까지 이제 안 쓰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를 거의 이제 배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또 이제 풍력 발전 등이 있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그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망이 밝습니다.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 뉴스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뭐 이런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투자 본격화, 뭐 재생 에너지 사업, 뭐 에너지 전환 속도 낸 베트남, 뭐 360조 원 전력 시장이 열린다. 뭐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17년도 자료인데 전체 이제 에너지 이제 그 설비에 이제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3분의 2죠. 이게 17년도 자료니까 2022년, 그러니까 5년 지난 지금에는 이 비율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됐을 겁니다. 이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전망이 밝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계속된 투자가 빛을 발휘해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그 막대 그래프가 얼마나 이 나라별로 얼마나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쭉 증가하고 있죠. 이 점선은 이 전체 전 세계 발전량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양이 얼마나 되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지금 이제 25%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이 막대 그래프가 이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력이 이제 15%로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원자력보다 이제 더 많은 거죠. 원자력도 한 10%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앞날이 더 창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 이 중유 3%, 천연가스 뭐 23%, 석탄 36%이 부분이 다 이 수력 아니면 재생 또는 원자력 이 세 부분으로 이제 다 이제 파이를 이제 뺏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가 이제 계획을 짜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뭐 이런 법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해요. 뭐 기후 변화를 평가하겠다. 그리고 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축 목표가 얼마인지 그걸 이제 확정하겠다.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 산업을 이제 석탄하고 석유를 안 쓰는 그런 산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필요한 돈을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출하겠다. 이것도 뭐 몇 조 원 규모로 이제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쪽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중점 기술 16대 분야 등등 해가지고 뭐 태양광, 풍력 등등을 이제 밀어주겠다 등등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2년에 10%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30년에는 이걸 2배로, 2030년에 이걸 2배로 해서 20%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하고 이 태양광 발전 쪽을 굉장히 이제 늘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린 뉴딜, 그래서 에너지 혁신 기업 지원 전략 등등을 짜가지고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런저런 곳에 이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분들 다 계신데, 만약 이제 그 과학 쪽으로 이과 쪽으로 이제 나가신다면은 진지하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래서 뭐 태양광, 뭐 풍력,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수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에너지 등등 그런 쪽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투자는 앞으로도 최소한 20년은 이제 계속될 겁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좀 얘기 한번 해보고 이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그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바로 태양광 발전이죠. 그래서 여기 그 계신 여러분들 중 이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 전지 같은 거 이제 집에 설치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 지금은 이제 가정에는 조금 이제 보급률이 좀 낮은데 공공기관 내지는 이제 이런 쪽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그냥 일반 기업에도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이 태양광 발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나요? 중학교는 있어요. 아, 중학교에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 뭐 다들 아시죠? 이런 패널에다가 태양 에너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바로 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도 이 정수장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태양광만으로 이 정수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태양광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이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뭐 풍력 발전 다들 아시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바로 이 풍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덕 풍력단지나 아니면 강원 풍력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세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해상에다가 풍력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두곤 합니다. 해상에다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그 풍력 발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소음 그리고 이제 공간 그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해양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뭐 소음은 나긴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 그러니까 땅값 같은 거. 바다니까 당연히 땅값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등의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세워보겠다. 그런 계획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대처 관련 학과,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홍보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결국 이제 환경 관련된 학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학과가 이제 잘 나가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 바이오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학교의 이런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이 관련된 학과들도 당연히 이제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좀 사는데 중요한 게 자기 혼자만 이제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시주를 잘 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잘 따라가서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이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강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